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참여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 제3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공수처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선거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각종 현안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두 분 컬러풀합니다. 어쩌다 보니 선거운동 하다가 그냥 막 와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왔습니다. 예, 급하게 지금 막 이 시간에 맞추느라고 막 열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저력 있는 국민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즘에 민주당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자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보니까 비례 내전이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던데 이 문제 한번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거 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과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미래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미래통합당한테 일당을 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뭐 공통된 위기감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뭐 위성정당이나 혹은 뭐 비례민주당을 한다고 하면 그 역시 또한 꼼수라는 역풍이 불 거고, 그로 인해서 나빠지는 어떤 여론의 평판이나 그게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우려해서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면 안 된다. 원칙을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도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죠? 예, 정의당은 그 입장을 최고위원회의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거고, 언론에서 자꾸 그 번복 가능성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번복 절차가 없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번복하려면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아니면 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상위 기관인 당대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국위 때 이견이 격렬했다면은 뭐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내부 이 여론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전국위 때 단 한 건의 반대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 결의문과 관련해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의당의 그 변할 수 없는 그런 당론으로 확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쳐가지고 일당이 되는 시나리오는 저도 끔찍히 싫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고 싶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건데 그 방법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비례위성정당을 이쪽에서도 만드는 똑같은 거냐.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거법에 작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결함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저렇게 위헌적인 정당을 만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송두리째 다 부정하고 그걸 거꾸로 돌리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되면 아니 정의당이 이 꼼수와 반칙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 사회의 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또 정의당이 과거에 조국 사태 때 그토록 욕을 먹었던 이유도 우리 젊은 층들로부터 정의당이 정의로운 정당인 줄 알았더니 저런 어떤 반칙이나 특권이나 이런 걸 보고 외면했다. 정의당이 정의가 어디 갔냐 뭐 그런 비판. 근데 이번에 또다시 거기에 편승한다면 정의당은 더 이상 이 정의당의 가치를 가지고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일각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뭐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될 거다. 근데 저는 그건 지나치게 공포를 과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허구적인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탄핵은요 3분의 2 국회의석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조차도 여론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겁니다. 운동으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오히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 엄청난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 뒤에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이 정치인들이 쫄딱 망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춰왔을 때 근거도 없는 그런 과장된 공포를 동원하는 게 아무리 선거고 선거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이제 그 반칙을 했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쳐들어왔는데 골목상권과 연대하자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대 기업은 민주당이에요. 네. 저쪽 대기업이 골목상권 점하겠다고 침탈을 하니까 이쪽은 자기 프랜차이즈를 다 골목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저희는 가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비례민주당을 할 네. 거면요, 그냥 정직하게 비례민주당 하면 돼요. 자꾸 뭐 연합정당 하자고 하는 이유가 네. 예전에 해놓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결국 이 고민이라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정의당이 그 연동형 선거법 하에서 제3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지고 네. 지금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상 자영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 제3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상을 보면은 지역구 당선자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에 있고 혹시라도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붙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미래한국당 합류를 요청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20석 이상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25석 뭐 이렇게 얘기 나오대요. 그렇죠. 그러면 제3교섭단체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 뭐 혹시나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측 국민의당과 연대해가지고 안철수 측도 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3교섭단체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의당이 그걸 숫자로서 돌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례연합정당의 문제는 민주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단독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4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사이즈가 안 나올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좀 나눠준다는 게 예를 들어 뭐 미래당이라는 조직도 들어오고 다른 뭐 시민사회 단체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한 4-5개 분파가 한 20석 남짓을 갈라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순수 민주당이 제어할 수 있는 분파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섭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게 네. 바로 뭐에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이어질 공수처장 임명이나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공수처장을 보통 그때 작전 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3교섭단체가 사실상 칼을 잡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 네. 칼을 쥐는 제3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되면은 이거는 공수처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뭐 5명이서 마포에서 밥 먹을 때는 네. 네? 뭐 공수처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실제 그 고민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작전을 제대로 안 짜면은 나중에 교섭단체에서도 밀리게 돼요.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 이거는 위성정당이니까 뭐 3번째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고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실제 그때 또 통과된 법안을 보면은 인정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정의당은 거기서 고민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좀 있으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민주당이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당을 또 압박할 겁니다. 네. 결국에는 미래한국당이 제3교섭단체가 되고 우리는 제4교섭단체를 제대로 못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공수처까지 다 넘겨줄 거냐 야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 민주당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요. 맨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엄석대처럼 네. 그냥 동네 골목대장처럼 그 정의당 괴롭히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뚜껑은 이제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지금의 지지율을 토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지금 꼼수 위성 정당들이 최대 이슈가 됐는데 선거판에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정의당은 일단 불확실성을 많이 안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만약에 그 비례연합정당에 우리가 가담을 한다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죠.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몇 석을 보장받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총량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비례 의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도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견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나 그 불확실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원칙을 저버리고 그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간다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석수는 카운트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적인 존립과
생존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런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걸 접은 거고, 저는 여전히 그 불확실성 속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봐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의견, 이 지금 비례 위성정당 시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칙을 지킨 정당으로 그게 향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비단 진보층에서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근데 위헌 심판을 지금 정의당이 걸어놨거든요.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게 하는 순간 그 위헌 심판의 대상들이 본인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된 정강 정책 하나 없이 선거를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 거기다가 그 아까 그 지분을 받는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게 연합정당을 하게 되면은. 그게 민주적인 공천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넣는 순간 이제 그 헌법 심판에 들어갑니다. 바로 위헌 심판에. 일단 뭐 그 정의당 그 관련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보니까 의원 총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결국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접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면 차라리 비례민주당이라는 걸 만드는 게 낫다니까요. 이름으로. 괜히 지금 이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연합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렇게 민주당이 갈 것으로 지금 보는 거죠. 전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근데 거죠. 전 전당원 투표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인 게, 연합정당을 만들자 뭐 이렇게 전당원 투표하잖아요. 그럼 그거 결과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전당원 투표를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봐라, 국민들이 많이, 우리 당원들이 많이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입장을 분명히 했고, 네네. 그리고 녹색당도 현재 이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부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보 진영의 두 개의 정당이 빠지는 거고, 네. 또 우리 미래라 그래서 청년 정당이 있는데 거기는 좀 적극성을 갖고 있지만 네. 그 정당의 볼륨이랄까요? 이런 게 상징성이 일단 많이 네. 처지는 거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징성이 좀 떨어지고, 문제는 이제 민생당인데, 네. 민생당도 내부에 이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계는 참여해야 된다. 네, 네. 구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참여하면 절대 안 된다. 자칫 이게 이제 내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거기도 원만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든 간에 연합정당의 모양새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고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갈 것이다. 그 플랫폼들이 이미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열린민주당이라는 형태로도 생겼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형태로도 생겼고, 아마 저 시민 제야 인사들이 주도했던 정치개혁 시민연합은 그대로 그냥 해산하든가 아니면 이 둘 중 하나로 흡수되든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 바깥에서 바깥 제안을 명분으로 시도됐던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는 그건 다른 정당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건데, 그 대상인 주요 정당들이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혹은 불완전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거는 이제 무산되는 거고, 일종의 이제 데칼코마니 정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하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정당이 탄생할 될 가능성이 수밖에 높다. 없다. 지금- 생긴다면. 네, 생긴다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예. 후보 같은 경우는 비난은 잠시지만 4년간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비례정당을 창당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지 뭐 김두관, 뭐 김영춘 등등등 이 선대위원장들은 뭐 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흐름이 총선 이후에도 일종의 좀 대권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지금 양당이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네. 이거 그 아까 말했듯이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지율을 기반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한다고 선택한다 해서 무조건 묘수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뭐 민주당 비열의 표 중에 약간 중도 성향 있는 중도 지금뭐 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 국민의당 쪽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비례민주당 만들었을 때도요. 뭐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계산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실리다라는 걸 선택해서 이제 발언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분의 지금까지 형성된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본인의 생각이겠느냐 아니면 떠넘겨진 어떤 역할이겠느냐 좀 네. 후자에 가깝다 보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상당히 죽을 대선 주자들이 많다. 아, 저는 이렇게 이 봅니다. 국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김두관 의원이나 아니면 뭐 김부겸 지사도 그렇고 다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다 언급이 되지만은 예, 김부겸, 김영춘 다 반대했죠. 예. 여기에 있어서 이미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본인의 평소 행보와 다르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내부에 기획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친문 직계 실세들은 이걸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뭐 마포에서 밥 먹었다는 해야 다섯 명도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했다고 거죠. 판단한 거고 네. 이해찬 대표도 어느 정도 승인을 한 겁니다. 이제 네.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던 다른 이제 대권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동 세력이 돼 버렸어요. 아,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 반동 세력의 말로가 어떤지는 저희가 잘 봤기 때문에 예. 총선 앞두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대선 주자를 타격 입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문자 폭탄 같은 게 지금 오고 가고 막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뭐 각자 서 있는 입지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아, 봐요. 네. 그래서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로 선거에 나서긴 하셨지만 이분이 뭐 종로 선거만 보고 정치권으로 컴백한 게 아니잖아요. 네. 대선 지지율 1위를 명실상부하게 달리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의 기나긴 레이스를 봤을 때 당내에 뚜렷한 자기 기반이 없어요. 세력적 기반이 없죠. 그 세력적 기반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세력적 기반은 이른바 이제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 그룹이라는 네, 말이죠. 네.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한번 격렬하게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예, 지난 예, 대선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아무리 잘 보인다 그래도 그쪽 기반이 자기한테 올림안무하고 그러니까 나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 판단에 기초해서 자기 소신을 계속 네. 펴고 있는 거고 뭐 김부겸 지사, 김부겸 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대구 경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런 것 하나가 그 아슬아슬한 승부에 결정적인 이 갈림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영춘, 뭐 김두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 있는 입지에 따라서 원칙을 강조하느냐, 실리를 강조하느냐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인지 결론이 내려지겠죠.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갑론을박. 지금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양정철 원장으로 한 이른바 친문 핵심 세력들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창당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부겸 또 김영춘 의원 뭐 박용진 의원도 표명을 했던데 이런 또 많은 민주당 내 의원들은 그거 그렇게 가면 중도표 다 잃는다 수도권에서 진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창당을 하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선 이후에도 이 대권가도에서 이른바 세력적인 분화를 하나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장면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얘기 감사합니다.